지금부터 레드필 관점에서 보는 설거지론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일각에선 설거지론을 루저들의 혐오 주장으로 매도하며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설거지론은 유효한 개념이고 실제한다. 레드필의 대부 롤러 타마시는 이미 2013년 Saving the Best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남자들이 설거지론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고 여성의 본성과 연애에 대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레드필 지식을 동원해서 분석하고 이야기해보겠다. 설거지 결혼은 베트남들의 전형적인 번식 전략이었다. 롤러 타마시는 이 전략을 베이라 게임이라고 명명한다. 게임이란 보통 여자를 꼬실 때 남자가 전개하는 전략 전술을 의미하며 여기선 좀 더 넓은 의미로 후대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남자들의 전략 전술을 의미한다. 젊고 핫한 20대 초중반 시절 여자들은 알파남들과 놀아난다. 어리고 핫한 여자들을 알파남들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알파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알파들은 여자를 갖고 놀고 갈아치운다. 여자가 차고 넘치는 남자일수록 섹스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기 쉽다. 그리고 베타남은 이런 식으로 알파남에게 상처받은 여성을 위로해주고 알파남을 함께 욕하며 자신이 좋은 남자고 착한 남자임을 은근 어필한다. 그러나 다시 여자는 떠난다. 자신이 욕하던 바로 그 알파남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베타남에겐 미스테리다. 언젠가 시즌2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소울메이트라는 미신을 믿고 착하고 좋은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미신을 믿는 베타남들은 여자를 믿고 기다리기로 한다. 우리의 베타남이 운이 좋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여자는 결국 20대 후반이 된다. 여자는 고해성사를 한다. 난 더 이상 술파티가 싫어. 나도 철이 들었어. 나는 진짜 남자를 원해. 알파남들은 나랑 섹스하려고 하는 발정난 쓰레기들이야. 라고 말하며 자기를 기다린 베타남을 받아들인다. 가장 전형적인 베타게임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의 아키타입, 원형이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방식은 세부적인 부분들이 더해지거나 수정된다. 베타남은 20대 초반 시절 알파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뺏긴다. 이러한 일련의 비슷한 인생 경험을 통해 베타남은 핫한 여자를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건축학 개론의 그 유명한 장면이 가장 유명한 예시다. 이 과정에서 베타남은 알파남에 대해 증오를 갖게 된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진 딱 그만큼 알파남으로부터 상처받는 여자들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레드필 관점에서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관점이다. 많은 베타남들이 못된 알파남들이 순진한 여자들을 망쳐놓는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알파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며 여자들이 언젠간 자기가 진정한 남자고 여자를 위해 준비된 남자임을 깨달을 거라고 믿고 기다린다. 이런 베타게임은 꼭 한 명의 여자를 지조있게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쏠로 묵묵히 직업적 성공에만 매몰된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여자를, 특히 예쁘고 매력있는 여자를 무서워하는 남자들이 이 전략으로 많이 도망간다. 그리고 종종 이런 전략은 현실에서 보상받는 것처럼 보인다. 모쏠들의 이야기라고 낄낄거리면 안 된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 여자와 연애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고 여자를 떠받드는 게 남자답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사회적 내러티브가 만들어낸 블루필에 중독된 매트릭스의 희생자다. 재밌는 부분은 위와 같은 보상을 베타남들은 엄청 좋아한다는 점이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한다. 기뻐 날뛴다. 드디어 그녀가 날 알아봐줬어. 드디어 진실된 사랑이 승리했어. 알파가 낸 상처를 내가 보듬어주고 그녀를 위한 남자가 될 거야. 난 지금까지 설거지 결혼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했다. 미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거나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베타남일 가능성이 높다. 베타남은 언제나 알파남을 손가락질한다. 그리고 그게 어리석은 짓인 줄도 모른다. 모든 것의 원인은 알파남이 아니라 여성의 하이퍼거미 본능인데 말이다. 아무튼 해피엔딩 아닌가? 베타남은 자신의 번식 문제를 해결했고 자기 분수보다 살짝 더 과분한 좀 철 지났지만 예쁜 여자랑 결혼했다. 마치 능력이 애매한 남자가 살짝 유행이 지난 중고 BMW를 산 것 같은 느낌이다. 뭐가 좀 찜찜하든 말든 이 이야기에서는 베타남의 인생 역전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런데 왜 결혼한 베타남은 설거지 결혼에 분노하는가? 결혼식장에선 모두가 기쁘지 않은가? 막말로 남자 입장에서도 이해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여기서 베타남이 결혼 전까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맹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맹점을 비추는 게 바로 레드필 지식이다. 설거지론과 관련해서 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은 두 가지다. 에피파니 페이즈와 알파 시드, 베타 니즈. 에피파니 페이즈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깨달음의 단계 정도가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realization이 아니라 에피파니란 표현을 썼다는 거다. 에피파니는 원래 동방박사와 관련된 다소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인생에서 겪는 찰나의 깨달음, 순간 밑도 끝도 없이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이란 뜻도 있다. 나도 살면서 몇 번 겪었고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다. 스위니 토드라는 뮤지컬을 보면 에피파니란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인공 토드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연쇄살인을 시작한다. 즉 에피파니란 한 사람의 행동 양상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천지개벽의 깨달음을 의미하고 여성에게 그 깨달음이란 나이의 벽이다. 북미권에서는 여자가 나이 먹는 걸 벽에 부딪혔다고 표현한다. 즉 에피파니 페이지에 도달한 여성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만큼 연애시장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예전만큼 섹시한 알파남을 꼬실 수 없다는 또는 없을 거란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체감하고 깨닫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여성들의 에피파니 페이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는 통상 27살부터 늦어도 30살이다. 한국도 비슷하다고 본다. 남자에게는 나이에 따른 에피파니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모는 여자들이 남자들과의 연애시장에서 딜을 하는데 거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자 무기이자 패다. 따라서 이 단계에 도달한 여성들은 마음이 조급해진다. 에피파니 페이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여성성의 시장 가격이 연애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시들어간다는 뜻이다. 만약 남자가 30살이 넘어가면서 발기가 서서히 안 되기 시작하는 평행 우주가 있거나 30살부터 매년 쌓아둔 현금이 썩어 없어진다고 상상해보라. 남자들도 재빨리 결혼을 해서 2세를 만들어야겠다는 조급함과 공포가 솟아날 것이다. 에피파니 페이지에 도달한 여자들은 더 이상 알파를 쫓지 않는다. 그건 여자들이 철이 들어서가 아니다. 베타들의 환상과 다르게 여자들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서가 아니란 말이다. 내가 2번씩이나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건 단순히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그게 전부다. 미국 데이팅 어플에서는 30이 넘은 여성들이 하나같이 I had my fun 이란 표현을 적어둔다고 한다. 즉 재미를 볼 만큼 봤으니 정착하겠다는 뜻이다. 심지어 내가 알고 지내던 핫한 여자애들도 에피파니 페이지에 도달했을 즈음 연애 사업이 잘 되어가는지 묻자 이제 노는 건 지겨워. 남자 새끼들도 지겹고 이젠 좋은 남자 만나야지 따위의 말을 레파토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한테 지나가듯 내뱉은 적이 있었다. 내가 20살 후반이 되었을 때 비슷한 또래의 많은 여사친들은 에피파니 페이지에 도달했다. 여자애들은 조급해진 마음과 그에 따른 자신의 변화를 성숙이니 성장이니 깨달음 따위로 치장한다. 여자들은 절대로 철이 든 게 아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 그리고 인간사가 그렇듯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내린 결정은 심심찮게 후회를 야기하는 법이다. 두 번째로 당신이 알아야 할 레드필 지식은 알파 시드, 베이타 니즈다. 알파남은 씨를 뿌리고 베타남은 필요를 충족한다는 뜻이다. 이 표현 역시 롤로 타마시가 널리 알린 경구다. 원래는 알파 퍽스, 베이타 벅스, 알파는 떡을 치고 베타는 돈을 댄다는 좀 과격한 문장이었다. 알파와 베타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알파남과 베타남의 개념은 남자들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미국 매너스피어에서도 많은 오해를 만들었다.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알파는 여자가 섹스하고 싶어하는 섹시한 오빠, 베타는 안정과 돈을 대주는 슈가데디 같은 느낌이라고 정하자. 전자가 물라남이면 후자는 보살핌이다. 전자가 테스토스테론이면 후자는 옥시토신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배워가야 할 가장 중요한 레드필 지식이 있다면 이것이다. 여자에게는 본능적으로 남자를 향한 두 가지 필요가 존재한다. 하나는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 알파 사이드 오브 하이퍼거미, 즉 불같은 욕망 충족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퍼거미의 베타적 측면, 베이타 사이드 오브 하이퍼거미, 물질적, 심리적 안정 충족이다. 이 둘을 한 남자가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남자는 엄청난 알파남으로 세상 대부분의 여자가 그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남자의 개체수는 매우 적다. 왜냐하면 남자의 알파적 측면과 베타적 측면은 어느 정도 상호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하이브리드 남성은 자연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오직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다. 이런 남자들을 롤러 타마시는 레드필 알파라 부른다. 즉 레드필 지식을 장착하고 마스터한 알파남이란 뜻이다. 반대로 블루필 알파남도 존재한다. 성공했거나 또는 아주 잘생겼거나 또는 몸이 좋은데 블루필 환상, 즉 여자, 사랑, 연애에 대한 사회가 주입한 환상에 빠져서 여자 문제로 고전하는 남자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남자인데 이혼을 당하거나 여자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로 미국 여자랑 눈 맞았다가 낙동강 오리알된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 이혼당해서 재산 타노스 당한 제프 베조스와 빌 게이츠, 여자 문제로 허우적거리는 앨런 머스크, 앤서니 보데인이 있다. 참고로 앤서니 보데인은 자살했다. 꼭 슈퍼리치가 아니더라도 능력과 지위가 되거나 몸이 좋은 마초남인데 남페미지를 하는 남자들도 블루필 알파에 해당된다. 이런 타입의 블루필 알파는 평범한 남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남성성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류를 모범으로 퍼뜨리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은 에피파니 페이지에 도달한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아주 입맛 당기는 먹잇감이자 주된 타겟이다. 위 단계에 도달한 여자들은 여성 중심 사회가 짜놓은 매트릭스에 두뇌가 연결되어 있는 호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상 블루필 알파를 베타남으로 분류해서 표현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알파적 측면과 베타적 측면 중 어느 한 측면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 나는 둘 다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베타일 가능성이 높다. 알파가 되는 길은 의외로 물질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걸 해내는 배짱을 가진 남자들은 요즘 시대에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평소 나쁜 남자라고 욕하던 남자들을 흉내낼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다. 특히 페미니즘적 가치가 디폴트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더더욱 어렵다. 당신이 이퀄리즘을 믿고
남녀의 차이는 생식기와 호르몬밖에 없다고 믿고 남녀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남녀가 똑같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99% 베타남이다. 롤러타마시는 전체 남성 중 20%만이 알파라고 본다. 동시에 둘 다 가진 남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여자들은 두 가지를 각자 충족해줄 두 타입의 남자를 따로따로 골라서 만난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이퍼거미 자유이용권을 가진 9에서 10등급짜리 여자는 성인이 된 20대부터 초반까지 알파를 추구하고 나이의 벽이 다가오고 혼기가 차면 성공한 알파나 돈 많은 베타한테 간다. 6에서 8등급까지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평범한 여자들의 경우 그녀들이 20대 내내 만나는 모든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알파 아니면 베타가 섞여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떤 여자의 남자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당신이 여자친구의 알파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베타남도 섹스를 할 수 있고 베타남도 데이트를 하고 연애하기도 한다. 젊은 시절 연애의 경험에서 여자가 당신을 먼저 차버렸다면 당신은 전 여친의 하이퍼거미 필터가 당신이 베타라는 값을 도출해냈다는 뜻이다. 이런 여자는 뭔 짓을 해도 붙잡을 수가 없다. 여자의 하이퍼거미 본능은 남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보다 수십억 배 강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회적 약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집 사려고 돈 모아놓은 통장을 넘겨줄 확률과 비슷하다. 난 개인적으로 끝나버린 인연과 재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 과정은 여자가 아직 무엇이 알파고 베타인지 확고한 경험이 부족할 때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여자는 하이퍼거미 필터로 남자를 거른다. 하이퍼거미 필터는 당신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분류한다. 여자는 연애 경험을 통해 그 필터의 알고리즘을 조금씩 더 정교하게 만든다. 왜 여자들이 이런 필터를 정교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는 뒤에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자가 나이를 먹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갈수록 베타남과 엮이는 일은 줄어든다. 그래서 20살 후반의 상위 랭크 여자는 평균적으로 깐깐해지고 요구사항이 많고 때론 과대망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이 높아져 있다. 심지어 6에서 8등급 여자들이 9에서 10등급 여자들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여성들의 하이퍼거미 본능의 정의 자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약간 더 수준 높은 남자를 타고 올라 계급 상승을 하거나 나보다 좀 더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 더 나은 유전 물질을 후대에 계승하는 것.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겪는 문제점은 성장 과정에서 알파 시드 사이드 오브 하이퍼거미를 남자들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내러티브에서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에서 여성의 남성을 향한 욕구에 관한 교육은 오직 배타적 측면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능력남이 곧 알파고 성공이 장땡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전부인 줄 아는 것이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예쁜 여자를 가질 수 있다. 남자는 능력이 전부다.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따위의 얘기만 하지 어떻게 하면 섹시한 남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기성세대는 경제성장기였고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유교파시즘 사회였기 때문에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이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었다. 여성의 하이퍼거미는 그 나라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억압이 하이퍼거미를 없애진 않는다. 다만 하이퍼거미가 표출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 얘기가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 건 레드필 지식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훨씬 강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본성을 보려면 한국 여자보다는 미국 여자를 관찰한 자료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 기성세대 여자들은 남자에게 생존을 거의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다. 즉 기성세대 여성은 하이퍼거미의 베타적 측면의 중요성이 알파적 측면보다 훨씬 더 절실했다. 또 90년대만 해도 30살만 넘어가면은 지금의 40, 50대 아줌마 아저씨들처럼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빨리 늙었고 즉 사는 게 힘들었고 그만큼 결혼할 시기도 빨랐다. 즉 여자들이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을 발휘할 시간도 없거니와 경제 성장기였으니까 월급쟁이더라도 누구나 외벌이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라이프 스타일도 지금에 비하면 기대 수준이 매우 낮았다. 차가 아예 없는 집도 흔했으니까. 따라서 결혼을 한 지 꽤 오래된 기성세대나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현대 30대 중후반이 된 초기 밀레니얼 세대 남자들이 지금 20대 남성들의 설거지론을 fem코발 루저들의 혐오 주장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그들의 시각에서는 매우 타당하다. 두 번째 원인은 하이퍼거미의 알파 사이드 측면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나빠 보인다. 아빠가 아들에게 알파 사이드 측면의 어두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여성차별적 사고관을 교육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자들이 절대로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다. 일단 여자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나쁜 남자한테 흥분하는지 논리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그 감정에 푹 빠져있다. 여자들이 인지하는 건 그 감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느라 지어낸 근거들일 뿐이다. 그래서 여자한테 데이트 코칭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사냥꾼이 아니라 노루한테 사냥하는 법을 물어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자들은 알파가 하는 나쁜 행동을 베타가 흉내내는 걸 극도로 혐오한다. 페미니즘이 창궐하면서 알파 성향의 행동들 중 일부를 성범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남초에서 못생긴 남자가 하면 성범죄지만 잘생긴 남자가 하면 무죄라는 식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다.
물론 남자들이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을 따로 교육받지 않는 것처럼 여자들도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에 대해 따로 교육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본능적으로 알파 사이드에 성욕이 있다는 걸 여자들 본인이 인지하기 이전에 이미 몸으로 알고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남자애들도 성욕이 있고 본능적으로 섹스를 시도하려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자도 성욕이 끌리는 남자가 무엇인지 굳이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설거지론에 해당한 내용인 롤러 타마스의 Saving the Best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읽어보면은 미국 매너스피어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온다. 한 남자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섹스가 아주 불만족스러웠다. 아내는 구강성교도 해주지 않았고 원하는 섹스 자세를 제안해도 응하지 않았다. 아내는 자신이 결혼 전에 딱 한 번만 섹스를 해봤고 자기는 섹스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남자는 아내를 잘 구슬리고 설득하고 시간을 들인다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거란 아주 어리석은 착각을 했다. 그러다가 이 남성은 어느 날 아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5명의 다른 남자와 다른 1명의 여자와 난교를 벌인 모습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비디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외친다. 나는 더러운 창녀야. 감당하기 힘든 뒷이야기는 직접 찾아보길 바란다. 뒷내용을 읽어보면 X년과 호구남의 반응 방식은 문화를 초월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것이다. 설거지 결혼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내 아내가 젊은 시절 나보다 잘난 알파남들과 실컷 섹스를 했다는 게 아니다. 물론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아내가 젊은 시절 나보다 잘난 남자와 섹스를 한 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문제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를 다루겠다. 설거지 결혼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날 위한 섹스가 없다는 것이다. 요즘 20대 특히 여자들이 잘 모르고 착각을 하는 게 있다. 결혼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안정적인 섹스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다. 남자가 양육과 책임에 도의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자도 남편의 섹스에 응해야 하는 도의적 의무가 있다. 이것은 지금 현대에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가령 한국 민법에서는 섹스리스가 정당한 이혼 사유로서 인정받는다. 여성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가진 베타남들, 다시 말해 여자랑 화끈한 광란의 섹스를 해본 경험이 없는 베타남들은 화끈한 광란의 섹스가 홍대, 강남 클럽이나 금요일 밤거리에서 헐벗고 다니는 싼 여자들의 전유물인 줄 착각하고 산다. 광란의 섹스를 하는 여자들은 당신의 대학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동아리에도 있고 걔들 중에는 신입생들도 많다. 당신은 결코 절대로 길거리에서 누가 광란의 섹스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얼굴이랑 분위기, 옷차림만으로 구별이 불가능하다. 롤러 타마시의 또 다른 포스팅 Good Girls Do에도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 포스팅 초반부에는 이런 명문이 적혀있다. 좋은 여자란 그냥 안 들킨 여자일 뿐이다. 그만큼 평범하고 흔하다. 물론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더 섹스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여자들은 몇몇 남자들의 상상보다 섹스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왜 여자들은 설거지 결혼을 한 남자들과 광란의 섹스를 하지 않는가? 여자들은 경제력과 남자들의 책임감, 남자들의 충직함에 성욕을 느끼지 않는단 말인가? 롤러 타마시의 수많은 금원 중 하나이자 인생 최고의 진리인 다음 문장이 대답해준다. 욕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고 애처가란 이유로 그 모습이 섹시한 건 아니다. 남자 기준의 외모가 미달인 여자가 아무리 남자에게 잘해줘봤자 성욕이 안 생긴 거랑 똑같다. 만약 이 영상을 짝사랑이 일상인 여자가 보고 있다면 팁을 얻어가길 바란다. 당신이 아무리 꼬셔도 안 되는 남자는 포기해라. 아니면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같이 술을 마시던가. 미국에는 새벽 2시 이후에 못생긴 여자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남자들의 세계에는 모든 섹스가 그냥 섹스지만 여자들의 세계는 딱 두 가지 섹스가 있다. Validational 섹스와 Transitional 섹스다. 즉 하나는 여자가 남자의 사랑과 인정, 관심을 받기 위해 남자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하는 섹스고 후자는 거래성, 대가성 섹스다. 사람들이 대가성 섹스라고 하면 성매매를 떠올리지만 설거지를 해준 대가로, 애들을 씻겨준 대가로 섹스를 해주겠다고 하는 아내는 섹스를 대가로 남편과 거래를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대가성 섹스다. 여자들은 연애의 단계에서조차 여러가지 물질적, 비물질적 대가를 기대하며 베타남과 사랑으로 포장된 섹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유부남들이 주류인 커뮤니티에 있을 법한 자기는 퐁퐁남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는 아재들은 내 얘기를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내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우리 현실에서는 추하게 생겼는데 능력이 엄청나거나 치명적으로 섹시한데 경제적으로 개쓰레기인 남자 같은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남자들은 저 양극단 사이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도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타협을 한 채 키스하고 섹스하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날 뿐이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한평생 알파다운 남자를 못 만나본 여성은 자기에게 그렇게 강력한 성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앞서서 여자가 나이가 찰수록 베타남과 섹스를 할 일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머리가 좀 굵어진 나이 먹은 여자들도 베타남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연애를 해주고 섹스를 해준다. 결혼을 약속받거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이걸 사랑해서 하는 섹스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내 여친 또는 아내가
화끈한 섹스에 별 흥미가 없는 보수적이고 조신한 여자라고 합리화하며 살 수 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기성세대 여성들의 사회적 성장 환경도 기성세대 여성들의 하이퍼거미 본능을 잠재워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 남자들은 설거지론에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자들이 설거지 결혼을 하고 남편과의 섹스를 거부하던가 또는 영어로 불가사리 섹스라 불리는, 즉 여자가 목석마냥 가만히 누워있는 섹스를 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흥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남자의 경제력과 책임감, 여자를 향한 충성심에서 섹시함을 느낀 여자는 없다. 예쁜 여사친이 있다면 연애에 대해서 함께 떠들어봐라. 부자인데 재미없는 남자는 차고 넘친다. 베트남이 명품백을 사주고 스포츠카를 사준다고 해서 여자가 진정 자연스럽게 불타오르는 욕망이 남자에게 생기지 않는다. 대신 그 명품백을 메고 그 스포츠카를 타고 몰래 나가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남자가, 재미있고 섹시하고 위험한 그 남자가 오히려 여기서는 알파다. 여자들은 베트남과의 섹스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며 아직 멀었어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거나 자연스럽게 젖질 않으니 아파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섹스를 피하려고 핑계를 대는데 가장 많이 대는 핑계는 당연 건강이다. 남자를 도덕적으로 묶어놓으면서 비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성의 없는 섹스의 핵심 원인이 섹스 테크닉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삼천포로 잠깐 빠지면 여자는 자기가 알파라고 생각하면 평균적인 성기 사이즈도 크다고 느끼고 크지 않은 키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오징어 게임에서 한미녀가 외쳤던 니는 고추도 작아 이 새끼야 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히 이것이다. 나를 배신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실제 덕수의 성기 길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사다. 알파를 골라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 즉 에피파니 페이즈에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능력만 보고 남자를 고르는 타협을 한 여성은 대체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 남자가 연애든 결혼이든 존경받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예외 없이 파탄난 것이다. 물론 그 남자가 경제력도 있는데 여자를 잘 다룰 줄 알면, 그래서 아내한테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최상의 케이스고 예외다. 그러나 존경할 수 없는 베트남과 타협하는 선택을 내린 여자는 아무리 남자가 잘 해줘도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 언젠간 다룰지 모르는 레드필 진실을 또 하나 미리 스포하겠다.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무튼 여자는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동물이다. 남편이 뭔 짓을 해도 한숨이고 불만이다. 10개를 잘해도 1개 못한 걸로 시비가 털린다면은 당신의 여친이나 아내는 당신을 베타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물론 여자들도 머리로는 남편들이 잘해주는 걸 안다. 그러나 감정이 하나도 흥분되지 않는다. 반대로 젊었던 시절 알파남을 만났을 땐 그와 관련된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대학 시절 남사친들이 그 선배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다. 결국 그래서 베트남들의 설거지 결혼은 불행한 것이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런 관계의 결혼의 경우, 특히 여자가 왕년에 좀 많이 놀았을 경우 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가 앞서 에피파니 페이즈를 설명할 때 나이에 벽이 부딪힌 여자는 철이 들거나 성숙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여자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알파남을 추구한다. 능력 좋은 호구남, 베트남을 덥석 물어서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한 여성은 외도를 꿈꿀 확률이 높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덕분에 실행이 옮기진 않더라도 속으로는 일탈을 꿈꿀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일탈 충동을 비슷한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 해소하기도 한다. 인간이란 동물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른 법이다. 인간이란 동물은 물질적인 게 충족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 당신이 잘해주는 건 당연하게 된다. 영화 테넷에서 사토루는 아내 캣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감사해야 하지 않게 된 온갖 호의호식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의 알파 추구 본능이 떠오르게 된다. 인간이란 동물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되면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앞전에 여자가 젊은 시절 남편보다 잘난 알파를 만나는 것도 문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알파남과의 화끈한 섹스, 신나는 연애, 그 스릴과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은 여자의 뇌리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생일 선물로 루이비통이든 샤넬이든 롤스로이즈든 벤츠 SUV든 도대체 뭘 사줘도 여자가 만났던 최고의 남자는 여자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여자의 마음속에 젊은 시절 만났던 알파남은 언제나 살아 숨쉰다. 마치 영화 타이타닉에서 백발이 다 된 로즈가 아직까지도 잭을 추억하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이런 알파남을 레드필 지식에서는 알파남의 유령, 알파 고스트라고 부른다. 또 이런 알파 고스트가 뇌리에 음산하게 떠다니는 여자를 알파 위도우라 부른다. 롤러 토머시가 정리한 여자 일생 그래프를 보면은 20대에는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을 가장 추구하고 30대부터는 베타적 측면, 즉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알파적 측면을 추구한다. 여기서 남편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자는 급한 불이 꺼지면 다시 철이 없어진다. 물론 아이를 낳게 되면 모성애가 발동하기도 하고 육아에 모든 정신이 쏠리기 때문에 하이퍼거미의 알파적 측면이 약해질 수 있다. 꼭 한평생이 아니더라도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 알파 페이즈와 베타 페이즈, 즉 화끈하고 공격적으로 알파를 찾아내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시기와
베타의 안정적이고 보호받고 보듬어지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해지는 시기가 생리주기 내에서조차 나누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파 고스트의 잔존 영향력이 강한 여자는 결국 애가인데도 바람을 피운다. 우리가 GTA5나 드라마,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의 유부녀들이 능력남을 두고도 집배원이나 테니스 선생, 헬스 코치와 바람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심지어 요즘 넷플릭스에서는 여성의 이런 이중적인 하이퍼거미 본능을 대놓고 과시하는 드라마가 나오는 시대다. 여성의 하이퍼거미 이중성은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다. 사람들은 바람난 여자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가 있는 게 아니다. 샹삐와 착한 여자를 구별하려는 시도는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을 구별하려는 시도와 비슷하다. 여성의 하이퍼거미 본능은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다. 온도계 위에 적혀있는 연속성 있는 수치와 같다. 쉽게 말해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대부분의 결혼이 불행한 이유는 여자들이 자신의 알파와 결혼하지 않거나 자신이 알파라 믿었던 남자가 알파가 아닌 찌질이로 판명이 나거나 알파였던 남자가 프레임을 잃고 베타 찌질남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퐁퐁남이 되는 운명을 피하려면 당신의 여자에게 당신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깨달아야 한다. 앞서서 알파 퍽스, 베이타 벅스란 표현이 있다고 했다. 또 앞서 설명했듯 알파와의 섹스는 validational 섹스고 베이타와의 섹스는 transitional 섹스다. 즉 알파와의 섹스는 여자가 열정적이고 남자에게 인정받고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스스로 젖어서 하는 섹스다. 베타남과의 섹스는 얘랑 섹스를 해야 관계가 유지되고 얘랑 섹스를 해줘야 얘한테서 물질적 안정, 정서적, 감정적 지원 등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영리한 남자들은 여기서 또 힌트를 얻었을 거다. 해준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살거나 말은 예쁘게 해도 행태가 해준다인 모양새인 여자친구는 당장 인생에서 영구제명시켜야 한다는 걸. 물론 그 이후에도 자신이 베타남이란 걸 깨닫고 개선을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다. 자신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롤러 타마시의 다음 공식을 적용해보면 간단하다. 여자는 알파 앞에서 규칙을 깨고 베타 앞에서 규칙을 내세운다. 조신하고 성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여자조차 아무도 보지 않는 둘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알파를 만나면 180도 돌변한다. 아마 다음날 그 여자를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다시 만난다면 전날 밤 모습이 떠올라서 웃음이 터질 수도 있다. 반대로 여자들은 베타 앞에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20대 초중반, 자기가 연애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최고로 섹시한 시절의 모습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포스트의 제목이 Saving the Best인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자신의 알파를 만나면 자신의 최고를 주고 싶어한다. 롤러 타마시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은 여자가 자신의 알파에게 푹 빠지면은 전쟁터를 지나서라도 알파와 섹스를 하러 간다. 당신을 알파로 여기는 여자는 당신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형성한다. 야구가 재미없던 여자가 갑자기 야구가 재밌어지고 남자가 먹는 음식이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되며 남자의 관심사와 취미가 여자의 취미가 된다. 알파에게 빠진 여자는 남자와 동기화되길 원하며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마음에 들까 이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다. 특히 섹스의 횟수와 방식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가 알파라면 언제든지 알파가 요구하는 천박한 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결론은 당신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당신의 리드에 따르지 않거나 거꾸로 좌지우지하려 들고 여자가 조건을 내밀거나 규칙을 따르도록 종용한다면 당신은 빼박 베타다. 여기에 이견은 없고 예외는 없다. 다시 한번 상기한다. 원초적 욕망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들면은 설거지 결혼에서 여자가 남자를 의식적으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자는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는 데 능하고 그 대상은 자기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종종 모순적인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 놀리듯이 지적을 하면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따위의 말을 내뱉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아주 많이 봤다. 그렇다고 해서 베타남들의 분노를 끌 수 있는 건 아니다. 베타남들의 분노는 표면적으로는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나를 속였음! 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희생이 헛된 것이고 한평생 믿어왔던 진정한 사랑이란 환상이 부서지고 아주 잔인하고 불편한 여성의 본성, 레드필적인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분노를 하면 다행이다. 유부남들 커뮤니티의 반응을 찾아보면은 자기가 설거지 결혼을 한 줄도 모르고 화목한 결혼이라고 착각을 한 케이스도 은근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은 그런 커뮤니티의 평소 글들을 가끔 보면 사고방식이나 마인드에서 알파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내 아내와 여친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자기가 알파라고 생각하는 베타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았으며 아내가 외도를 하거나 여친이 환승을 하기 전까지는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월급을 평균 이상 벌면 알파라고 착각한다. 좀 더 본질적이고 건설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은 베타의 분노는 단순히 여자란 동물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한평생 여자, 사랑, 연애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쌓아온 게 그 원인이다. 그 환상을 만든 건 당신의 어머니, 남성성이 약한 아버지, 미디어, 드라마, 영화, 학교에서의 여자 선생님, 연애 유튜버, 특히 여자 연애 유튜버들의 작품이다. 베트남들은 그 환상을 기초로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정신적인 유대를 쌓고 말 그대로 오랜 시간 투자를 했다. 베타의 연애관은 아주 오랜 세월 남자 성장기 전반을 걸쳐 쌓아 올린 거룩한 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사랑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노로 한 것이다. 물론 그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쌍삐인 건 맞다. 그러나 뱀이 문다고 해서 뱀을 저주할 순 없다. 여자에게 놀아나는 남자들은 여자와 사랑에 대한 잘못된 환상들이 더 근본적인 원흉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성별이다. 우린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원인 분석에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필요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인간의 행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나 슬프게도 남자들은 여자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여자를 만난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변할 거라 생각하고 남자를 만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이 여자의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자살을 하거나 가족을 총기로 쏘고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여자들이 여자들한테만 유리한 이혼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해서 인생이 망가진 남자들이 많다. 때문에 미국 남성들의 비혼주의는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 신세대 남성들의 섹스리스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지탱하는 것은 이민 덕분이지 사실상 한국이나 중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페미니즘을 외치던 여자들은 에피파니 페이지에 도달하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도대체 좋은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냐? 라고 푸념을 하는 게 밈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롤러 타마시의 책과 그의 콘텐츠들은 아주 많은 남성들을 여성에 대한 환상, 즉 블루필루부터 남자들을 흔들어 깨웠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했다. 롤러 타마시에 따르면 남자는 사건, 이성, 감성으로 사고 회로가 전개된다. 여자는 사건, 감성, 이성으로 사고 회로가 전개된다. 그래서 여자들은 연애에서 나쁜 짓을 하고도 그걸 정당화하는 이상한 정당화를 논리랍시고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포장하기도 하며 심지어 남편에게 사실은 그게 성폭행을 당한 거라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물론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꿰다 맞추는 페미니스트들한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정당성을 일단 확보하면은 그에 뒤따르는 감정적 행동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남자들의 주된 감정은 분노다. 그리고 이게 많은 비극을 야기한다. 여자들은 자살한다고 시끄럽게 떠드는 비율이 높지만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조용히 티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자살해버리는 건 남성이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은 레드필 지식으로 여성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여자에 대한 당신의 감정과 이해가 장기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감정도 분노에서 차분함으로 바뀔 수 있다. 남자는 이게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레드필 레이지라 부르는 레드필 지식을 접수한 미국 남성들이 대부분 겪는 분노 단계를 거칠 것이다. 여성들이 혐오스러울 것이고 여자들이 역겹게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잘못되면 블랙필로 후퇴하거나 퍼플필이라는 더 골치 아픈 단계로 도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노 단계를 잘 거치면 동물학자가 동물을 관찰하듯 여자란 동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레드필 지식을 응용하며 살아갈 것이다.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를 따라간다. 2016년부터 한국에서 창궐한 정신나간 그 사상과 관련된 괴상한 개념들은 이미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최초로 탄생한 것들이고 2013년 초부터 3세대 그 사상이란 이름으로 정신병이 재발하면서 미국에서 광풍이 일어났던 것들이다. 여성단체의 형성과 여성부의 설립부터 맨스플레인이니 미투니 예스민지 예스니 성인지 감수성 등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이 헛소리들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다. 같은 이유로 이제 한국에서도 레드필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남자들이 생길 것이다. 여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 남녀관계의 역학, 진정한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또는 힌트를 이 채널에서 얻어가길 바란다.